고 시작하겠습니다. 자,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자, 반갑습니다. 오늘 정말 소중한 시간, 우리 집중이론이라는 이름으로 개강을 하고요. 마지막까지 제가 항상 약속드리는 부분들 성실하게 그리고 최선을 다해 전문가로서 이 수업만으로도 정말 합격할 수 있는 기회가 우리 여러분들에게 꼭 잘 갔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모든 선택의 시간에는 작은 갈등과 고민이 따르지만 또 선택하고 나서는 일말의 아쉬움과 후회가 없도록 제가 해드릴 거고요. 그 많은 부분들이 여러분 시험을 보게 되는 그날 또 입증될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이름처럼 이제 집중 이론이 되겠습니다. 전체 60강을 통해서 전 범위를 끝낼 수 있다라는 건 쉬운 게 아니잖아요. 그래도 이제 시작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거고 또 다시 한번 강의를 통해서 마무리를 저와 함께 하고자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니까 좀 만족할 수 있는 강의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강의만으로도 시험이 될 수 있도록 제가 항상 약속드리고요. 자, 우리 교재에 있는 이야기처럼 역시 논어의 구절처럼 학문이라는 것, 공부라는 것은 결국 끝없이 배워도 부족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잊지 않도록 또 잃지 않도록 정말 더 성실하게 준엄하게 같이 공부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 60강입니다. 핵심이론을 좀 완벽하게 대비할 수 있는 신개념 강의입니다. 이 중에 뭐 정말 나는 군무원 공부를 처음 시작한다 이런 분도 있나요? 혹시? 예, 소수 있으실 거예요. 그래도 또 한 번이라도 좀 공부하셨고 또 내가 뭔가 좀 예습, 미리 좀 공부하시고 이런 이제 과정 속에 압축적으로 제가 강의하고요. 저는 딱 두 가지를 제가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당연히 우리 PPT와 강의 노트가 100% 일치하기 때문에 제발 필기하지 말고 그냥 외우시면 된다는 거예요. 필기하는 시간과 어떤 에너지를 아껴서 강의 노트대로 강의를 진행을 할 거고요. 자, 두 번째는 군무원의 최근 기출 문제만 집중적으로 할 거예요. 그러니까 군무원에 나오지 않은 부분들은 좀 넘어가도 괜찮아요. 그 군무원에 나오지 않는 부분, 오늘 사실 부분 중에서는 언어와 국어 이런 건 잘 안 나와요. 가장 무난한 부분이기 때문에. 하지만 가장 많이 출제되는 부분들, 당연히 어문 규정부터 문법 그리고 비문학, 문학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엄선해서 군무원에 맞게 설명해 드릴 겁니다. 사실 이 강의 이전에 우리는 이론 완성 강의라는 강의가 있었는데요. 그 강의 때는 군무원 기출뿐만 아니라 다양한 기출, 우리 교재 속에 들어있는 다양한 직렬의 기출도 같이 풀어드렸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그럴 시간이 없기 때문에 딱 군무원 기출 문제만 제가 풀어드릴 거예요. 교재에 있는 문제도 있고 교재에 없는 문제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재의 수업 내용 강의 노트대로 순서대로 가니까 물론 강의 노트를 확장하는 게 이론서죠. 그래서 강의 노트로 이 강의에 최대한 집중하신 후 그 다음에 강의 노트와 함께 이론서 이제 보시면 그게 복습이 저절로 가능하다. 물론 이론 강의 하나만이 아니라 우리 다양한 특강들도 지금 공존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역시 이후에도 있었고 이전에도 촬영된 게 있으니까 함께 보시면 완벽한 그리고 완성될 수 있는 강의가 될 것이다 라는 거죠. 자, 역시 우리가 지식과 암기의 필요성은 기준이 이제 어문 규정 때문인데요. 문제는 이걸 일반화할 수 없는 부분도 있다는 거예요. 이 중에 혹시 7급 준비하시는 분들 7급 준비로 보더라도 2020년 기준에는 3문제, 어문 규정이 3문제였다가 2021년에는 8문제. 그러니까 벌써 문항수만 8문제씩이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7급은 어떻고 9급은 어떻다 이렇게 단정할 수 없다는 거예요. 문법도 역시 9급 시험에는 꾸준히 문법이 출제되는데 또 전년도 기준으로 문법은 7급에 한 문제도 안 나왔어요. 그건 아주 드문 일이에요. 안 나온다는 게 아니라 앞으로도 나올 건데 때로는 들쭉날쭉 하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9급과 7급만으로 규정할 수는 없지만 분명한 건 어문 규정은 뭐 꾸준히 출제되고 있다. 최대 8문제. 지난 9급 시험으로도 6문제. 그러니까 6문제, 7문제, 최대 8문제는 계속 나오고 있다는 것은 평균치라고 볼 수 있고요. 역시 9급, 7급 모두 출제된 한자부터 어휘까지 기본 개념은 암기해야 한다라는 것이고요. 자, 반면에 역시 비문학 독해의 비중이 점점 늘고 있어서 9급, 7급 모두 최대 6문제 정도. 다만 더 나올 가능성도 있다는 거예요. 비문학의 비중은 7문제, 8문제까지도 가능하며 추론, 이해, 결국 문학작품 포함하여 감상 이런 논리와 사고 문제. 이번 국가직 9급 시험에서도 2022년 치러진 이해라는 단어만 무려 5문제, 20문제 중에. 이해라는 단어는 당연히 객관적 이해잖아요. 그래서 피셋에서도 제일 많이 쓰이는 단어가 이해예요.
7급에서도 이해요. 9급에서도 이해요. 우리 군무원 시험에도 이해라는 단어가 계속 나올 거라는 거예요. 논리적으로 생각하고 서술하고 풀어서 그걸 우리가 이제 받아들이는 거잖아요. 객관적으로 우리가 받아들이는 거니까 글쓴이 생각을. 그래서 이런 논리와 사고가 분명 우리는 성인들이고 성인이 갖고 있는 객관적 사고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잘못하면 그것이 이제 주관화되고 고집이 아니라 아집이 되면서 이제 왜곡할 수 있는 가장 위험한 세 가지 왜곡, 확대 해석, 비약이거든요. 이런 일이 없도록 우리가 평소에 글이 아니라 생활 자체가 논리적으로 생활하고 받아들이는 게 연습이 되겠죠. 자, 마지막은 결국 시험은 문제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문제의 사지선다, 우리 군무원만의 25문제를 통해서 시간 조절도 해야 되고 항상 이론을 다 듣고 나서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문제, 정말 곳곳에 있다고 했어요. 우리 이론서의 양쪽 날개에 있고요. 기출문제집도 있고요. 단원별 문제풀이도 있고요. 동형 문제도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문제까지 병행해야 시험에 결국 합격이 되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다행인 것은 우리가 지금 이론 강의를 하면서 동시에 문제풀이도 하는 일정이 있기 때문에 병행해서 들으시면서 이제 시험을 바로 7월 16일 시험까지 이제 맞춰갈 수 있는 마지막 기회, 정말 중요한 선택의 기회가 되겠습니다. 자, 우리 교재 1, 2, 3권 순서대로 지금 진행을 하게 될 것이고요. 역시 문법과 규범, 생활국어, 비문학, 어휘, 그리고 마지막 모문학 부분까지 정말 강의 계획서 여러분에 드리는 것처럼 전 범위를 좀 빠르게 진행할 겁니다. 자, 우리 교재 역시 체계적입니다. 기출문제 최대한 1000문제 이상 지금 수록되어 있고요. 저는 그 중에서는 99% 군무원 문제만 제가 엄선하고 추가로 관련 문제로 보여드릴 겁니다. 자, 마지막에는 우리 지난 9급, 7급 시험 보신 분들이 입증했던 여기서 엄청 많이 나왔단 말이에요. 맞춤법 OX 우선순위. 워낙 양은 많지만 일반적인 어문 규정은 3,593개, 표면적으로는 약 3,600개 정도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엄선하고 낯선 어문 규정 뽑아놓고 아직 시험에 안 나온 것도 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틈틈이 하루에 10개씩, 하루에 20개씩 이렇게 외워나가다 보면 충분히 맞춤법에 대해서는 우선순위 공부할 수 있는 게 1권 뒤에 있고요. 강의 노트 뒤에는 빈칸 확인학습까지 연습할 수 있습니다. 스스로 공부할 수 있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론서와 강의 노트가 모두 필요합니다. 우리 수업은 100% 강의 노트로만 한다고 했어요. 다만 이 강의 노트가 이론서를 압축한 거예요. 이론서를 필기해서 정리해 놓은 게 강의 노트이기 때문에 이게 새로운 책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필기할 수 있는 시간을 줄여드리고 시각적인 효과, 시험 볼 때 다 가지고 올 수 있는 나만의 서브 노트 이 안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집도 있고요. 뒤에 거듭 OX의 연습용도 있다라는 거. 자, 우리 책은 이렇게, 우리 수업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역시 PPT, 그리고 가독성, 역시 원래는 이제 빈칸 처리 이렇게 수업 시간에는 하는데요. 제가 이 압축 이론 시간에는 빈칸 부분을 과감히 생략했습니다. 철저히 이론만 가지고 갈 수 있고요. 물론 이론 완성인 전체 우리가 한 100시간 정도 했던 시간 속에는 빈칸으로 같이 연습할 수 있는 시간들이 분명히 있었죠. 이 시간에 가능하면 다 외우시고 마지막으로 암기하시고 처음으로 암기하시는 분들 포함해서 효율적인 최소한의 시간으로 최대한 효과를 낼 수 있는 효율적인 학습이 되어야 합니다. 자, 이런 이제 역시 불필요한 이야기 다 빼고 저는 바로 진도로 들어갈 거예요. 오리엔테이션도 시간이 아깝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하고요. 지금부터 우리는 이제 문법 국어 중에 제1편 이론 문법을 뒤에 제2편은 규범 국어로 들어갑니다. 사실 우리가 문법이라는 이름 속에 국어도 있고 영어도 물론 있습니다만 문법의 출발은 역시 개념, 철저한 이론적인 이제 개념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은 이제 응용하는 거거든요. 근데 용어가 낯설고 생소한 문법 때문에 학생들이 처음에 엄청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오늘 부분 잘 들으시고 다음 시간에도 역시 문법이 계속 이어지고요. 자, 이 안에 이제 만약 군무원 시험을 기준으로 한다면 그래도 이 안에서는 최소한 3문제 정도 나온다. 7급 기준으로도 그래도 전년도에서도 우리가 완전 문법은 아니지만 오늘 배워야 하는 의문과 관련된 부분 역시 출제된 게 2020이고 2021 알타이어족 관련된 설명 방법이 또 7급 시험에 연속적으로 2년 연속 출제된 부분이기도 합니다. 자, 사실은 가장 안 나오는 부분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9급, 7급 2년 연속 여기서는 출제되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냥 약간 보편적인 지식이고요. 역시 지난 얼마 전 치러진 국가직 9급 시험에서도 이게 비문학 쪽인 제재, 예를 들어 언어의 변화 이런 거 있죠. 이런 것들이 비문학 읽기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짧은 암기와 함께 그냥 가벼울 정도로 시간을 제가 제일 줄이고 싶은 부분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전 세계 언어는 약 6천여 개 언어가 있고 문자 언어가 약 100개 정도. 그중에 한국어도 역시 문자가 있는 자랑스러운 우리말이잖아요. 우리말 글이 됩니다. 세계 12위권의 언어 사용 국가다. 이런 정도.
자, 어쨌든 이제 언어라는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특징부터 우리 국어가 가지고 있는 특수한 특징까지를 묻는 것이 이제 군무 문제로도 가능하고요. 국어의 특징, 바로 뒤에 기출 문제로 한번 보입니다. 자, 보통 우리는 제가 언어란 뜻이 있는 음성이다로부터 많이 시작을 하는데요. 이 문장이 중요한 것은 이 문장 자체가 아니라 뜻이 의미라는 말과 같다는 것을, 의미가 곧 내용이라는 것을 호환할 수 있는 용어의 다변화. 자, 음성이 뭐냐 그러면 순간적으로 음성이 뭐지 하고 설명이 안 된단 말이죠. 우리는 대충 듣는 말, 하는 말만 알지 개념적인 말은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외워야 한다고 해서 음성이 뭐라고? 소리. 물론 사람의 소리만 음성이라고 하고 사람의 소리가 아닌 건 음향이라고 하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하는 모든 소리들 중에 제가 하는 말은 다 음성이겠죠. 선생님의 음성, 여러분의 음성 이렇게. 다만 지하철 소리, 뭐 새 소리, 뭐 삐그덕거리는 책상 소리 이런 건 다 음향이라고 한다는 거고요. 그래서 언어란 뜻이 있는 음성이고 음성은 소리이고 소리는 이제 형식이죠. 내용과 대입이 돼서. 다만 언어는 반드시 내용과 형식이 함께 있어야 되기 때문에 둘 다 중요하며 50대 50이라고 제가 50%라고 쓴 이유가 동전의 양면이라는 비유적 표현, 즉 상반되지만 늘 함께 오는 그것이 언어의 개념이며 언어란 뜻이 있는 음성이다. 이렇게 이제 출발하는 상징적인 문장 하나가 됩니다. 이것은 이제 우리 비단 25문제 중에 군무원 시험에 한 문제는 무조건 출제되는 게 있거든요. 뭐 기억과 의미가 같은 것은 뭐 이런 거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의미, 그럼 딱 들으면 뭐를 생각하라고? 뜻, 이렇게 의미가 뜻이겠지. 물론 사전적 의미, 문맥적 의미. 기호가 붙었다라는 건 주로 문맥적 의미를 물었을 것이고요. 그 자체의 사전적 의미도 예문과 함께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역시 국어의 가장 기저에 있는 것, 바탕에 있는 것은 뭐냐? 사전. 그래서 평소에도 사전 찾으려고 애쓰시고, 물론 우리 책 속에서도 충분히 기본 어휘들도 많지만 여러분의 작은 습관의 변화, 사전도 꾸준히 찾아보라는 거예요. 표준국어 대사전 앱을 통해 말이죠. 자, 이렇듯 이제 언어의 기본 개념으로 출발했고요. 우리 책 속에는 기출문제 1번, 그래서 우리 음성의 특징이 뭐냐, 언어의 특징이 뭐냐, 그러면 분절음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분절음은 자음과 모음으로 나누어져 있는 걸 한자 나눌 뿐 마디절, 마디로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이것을 분절음이라고 하겠죠.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개 짖는 소리는 언어가 아니고 멍멍은 언어다 이렇게 설명하면 순간 고민하시는 분들이 아니 멍멍이 개 짖는 소리잖아요 이렇게 하더라는 거죠. 그게 아니고요. 개 짖는 소리는 음향 자체를 말한다는 거지. 뭐라고 우리가 언어로 표현할 수 없는 컹컹 이런 이상한 소리들을 우리는 그냥 단순 개 짖는 소리라고 해서 이것은 언어가 아니다. 한 번 더 음향이니까 음성이 아니니까. 반면에 멍멍이라고 우리가 말로 하고 쓴다면 이것은 자음 모음 자음. 음운의 개수 뒤에 나오지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로 되어 있는 자모음으로 분절되잖아요. 이렇게 되면 이건 언어가 되겠고요. 이때는 비로소 뜻이 있다 이렇게 말해도 되겠죠. 멍멍은 뜻이 있지만 단순한 개 짖는 소리는 뜻이 없어요. 그렇죠? 음성도 아니에요. 그래서 언어가 아니에요. 이렇게 이제 두 개를 성격상 구별하라는 거예요. 비단 이것은 개 짖는 소리만이 아니겠죠. 닭 우는 소리, 소 우는 소리 이런 의성어도 마찬가지. 단순 의태어도 마찬가지지만 우리는 멍멍부터 또는 바우와우, 왕왕, 왈왈, 왈프왈프, 꼬꼬댁, 코코도들도 키케리케, 음매, 무 이런 것들이 다 언어라는 거죠. 언어. 우리는 이것을 자음모음으로 만들어 놓았으니까 말이죠. 언어의 기본 특성을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자, 두 번째 언어의 기능 8가지. 숫자로부터 시작을 하되 시험에는 한 3가지 정도만 기억하면 돼요. 표현적 기능, 표출적 기능, 지령적 기능. 하나 더 하면 친교적 기능 정도. 한 4가지 절반만 암기하셔도 되고요. 개인적으로는 이 같은 말, 어휘를 호환하는 게 되게 중요한 국어의 기본 자세라고 했어요. 기능, 딱 이런 말을 들었을 때는 역할, 구실, 매개체, 뭐뭐하게, 해, 춤 이렇게 언어를 좀 바꿔주시고. 개인적으로 강추하는 것은 한자. 그러니까 이제 우리 군무원도 바로 그 최소한 문제, 최대 2문제지만 한자가 어디에서 나오는지는 명확하지 않지만 어떤 한자가 나오는지는 대충 가늠할 수 있다는. 어떤 한자가 나온다고 3가지. 첫 번째, 시사 한자. 그래서 우리 주변에서 쓰이는 한자. 여러분에게는 오늘 자료는 나가지 않지만 제가 문제풀이 때 매주 제공되는 국한 혼용 자료가 있고요. 그 시사적인 어제 뉴스에 나왔던 거, 오늘 신문에 나왔던 거 이런 어휘들이 아무래도 활용이 되겠죠. 자, 두 번째는 역시 국어 관련 한자라는 거죠. 국어 시간에 배웠던 한자가 시험에 출제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당장 우리는
역할부터 한자 허공에 쓰고 2번 쓰고 3번 쓰고 이래서 익히는 수밖에 없어요. 세 번째는 기출 한자죠. 그래도 아무래도 기출 문제에서 나왔던 게 또 재활용될 가능성도 있다. 그래서 제가 시간이 없지만 여러분에게는 한자 가능하면은 위쪽에 한 번이라도 더 쓸 수 있다면 이렇게 크게 써 놓을게요. 그렇죠? 물론 발음 잘해야 되는 역할이 되겠죠. 역할이라고 해서도 안 되는, 따라서 맡을 역자에 나눌 할자까지 포함되어 있는 한자가 지금 첫 번째에 나왔고요. 어쨌든 같은 말로는 기능, 역할, 구실, 매개체, 뭐뭐하게 해준다. 이게 이제 기능이라는 것인데요. 첫 번째 언어는 언어가 어떤 기능을 한다고 가장 대표적인 표현적 기능을 하겠죠. 이 금은 5g입니다 하고 표현한 거고요. 이 책은 재미있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한 거죠. 자, 그러면 이제 표현과 흡사하면서 다른 말이 표출이라는 말이고, 표현은 나타낸 거고요. 표출은 자기도 모르게 나타난 거지. 네, 그래서 결국 표출은 본능적이고 무의식적이고 목적 없이 나오는 말이 표출이다. 보통 우리 국어의 품사에서는 이런 것들을 감탄사라고 하겠지. 아이고, 어머나, 애구머니나, 엄마야 이런 것들이 다 표출, 의사 전달의 목적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나 이제 우리는 감정이라는 것도 경우에 따라 표현할 수도 있고 표출할 수도 있기 때문에 감정을 표현한다 이러면 의도를 갖고 말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 너 좋아해, 나 기분이 좋아, 이런 건 표현한 거고. 하지만 표출은 자기도 모르게 얼굴에 그냥 싹 드러났다는 거지. 자기도 모르는 사이, 그렇죠? 이런 게 얼굴이 갑자기 빨개졌다. 이건 이제 표출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표현과 표출은 기본적인 모두 언어의 둘 다 기능인데요. 시험에는 표현적 기능이 대표적인 것으로 그냥 가벼울 정도로 알면 된다고 했어요. 다만 원론적인 언어와 관련된 설명은 최근 군무원 시험에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나오지 않은 이유는 중요하지 않아서라는 게 아니에요. 기본이기 때문에 안 나온다는 거지. 근데 만약 우리가 기본인데 잘 몰라, 그럼 우리는 공부하고 가야 되겠죠. 자, 세 번째 가장 중요한 지령적 기능. 순간적으로 지령이 뭐냐 이런 분도 있더라고요. 물론 이제 북의 지령 이런 거 하잖아요. 지령이 쉬운 말로는 령으로 끝나는 명령이었겠죠. 가리킬 지, 명령령이니까. 그래서 결국 세 가지의 같은 말, 지령적, 명령적, 감화적. 개인적으로는 이 감화적 기능이라는 표현을 더 강조하는 이유는 말이 낯서니까. 명령이 뭔지 지령이 뭔지는 아는데 감화가 뭐예요? 그럼 순간 고민한다고. 우리는 그 고민하는 시간을 줄여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말을 딱 들었을 때 바로 알고 바로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뭐지? 처음 들어보는데 낯선데? 이런 벌써 이제 시간적으로도 걸리고 당황하죠. 물론 한자의 느낌상 감, 느껴서 변화하게 하는 게 감화라고 하는 거죠. 감화라는 말은 교회 가면 많이 써요. 목사님이 성도님들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뭐 이런 말들 쓴다는 거지. 바로 느껴서 변하게 하는 거. 그게 사실은 쉬운 말로 명령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뭐뭐 하지 마세요 그러면 안 하면 그게 감화된 거잖아요. 뭐뭐 하세요 그러면 하면 그게 감화된 거거든. 그래서 명령의 세 개의 같은 말. 이게 다 교과서에도 모든 책들에도 이렇게 다 나와 있습니다. 다만 이제 언어 생활에서도 화법에서도 그렇듯 명령은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직접적 명령과 간접적 명령. 물론 직접적 명령은 진짜 명령문을 썼을 때죠. 물론 이것 또한 직접 명령, 간접 명령이 포함되기는 하지만 뭐뭐 해라, 하지 마라, 하지 말라, 뭐뭐 하지 말아라 뭐 이런 것들이 가장 흔한 교과서 예문 노 스모킹, 담배 피우지 마 이러면 누가 보아도 직접 명령의 언어적 기능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시험에는 간접 명령이 훨씬 중요하죠. 왜? 명령처럼 안 보이는 명령 있잖아요. 평서문이나 의문문이나 광고나 도로 표지판 등으로 나타난 명령의 의도일 때, 그럴 때 명령적 기능이라고 본다는 거죠. 단순 평서문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 나는 집에 간다. 이게 명령이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하지만 아까 담배 피우지 마 대신에 여기는 금연구역입니다. 이런 의도로 말했을 때는 결국 담배 피우지 마를 돌려서 말한 거죠. 그래서 평서문도, 때로는 의문문도, 창문 좀 열어줄래? 이렇게 그냥 물어보는 게 아니라는 거죠. 아들아 지금이 몇 시니? 새벽 3시까지 게임하고 놀고 있네 이 자식아. 이렇게 하는 게 이게 몰라서 물어본 게 아니라는 거잖아요. 명령. 광고 역시 상품 판매를 목적으로 한 이 뭐 에어컨은 세계 판매 1위의 에어컨입니다. 그러니까 너도 사 이런 이야기죠. 도로 표지판 슬로우라고 품사는 부사로 썼지만 사실 이것은 빨리 가지 마. 시속 80이라는 게, 아니면은 지금 도심에는 시속 50km, 어린이 보호구역 시속 30km 이런 거가 명령의 기능이라는 거죠. 자, 이것을 우리는 돌려서 말한다. 그래서 어휘상 우회적으로 말한다. 또는 이것을 완곡어법이라고 한다는 거죠. 완만하게 곡선을 그렸다는 거죠.
우회, 회, 돌려서 말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국어의 특징 중에 하나도 완곡어법이 많은 나라의 어휘라고. 뭐 좀 해줄래? 해줄 수 있어? 이렇게 우리가 자꾸 돌려서 좀 어렵게 부탁을 하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이제 시험에 나온다면 유일하게 지령적 기능을 발화 의도를 통해, 맥락을 통해, 문맥을 통해 찾아내야 되는 게 지금 하나 있을 수 있고요. 아니면 하나만 더, 친교적 기능. 역시 같은 말 사교적 기능. 용어는 뭐 낯설지 않죠. 친하게 사귀는 게 친교, 사교니까요. 자, 이것은 시험에 의한다면 윤활유와 같다라는 제가 비유적 표현을 좀 추천합니다. 부드러운 기름과 같은 것을 우리는 윤활유와 같은 기름 유자 말이죠. 따라서 대표적인 두 가지, 날씨와 인사말. 인사말과 날씨가 친교적 기능에 해당이 된다. 즉 물론 인사말은 목적 없이 그냥 친하게 하는 말이잖아요. 안녕하세요, 식사는 하셨어요, 오늘 날씨는 되게 좋죠. 이런 게 그냥 의례적으로 하는 말이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가장 한국인이 제일 많이 하는 거짓말 1위라고 제가 이야기하는 언제 밥 한번 먹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 술 한잔 하자 이런 게 진짜 의사 전달의 목적보다는 그냥 의례적으로 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자, 친교적 기능이고요. 자, 나머지는 시험에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미적 기능은 시적 기능이라고 해서 주로 언어를 음절수를 맞추거나 운율을 강조하는 그런 기능이 있다면 미적 기능, 시적 기능. 특히 시에서는 시적 허용이라는 거 있잖아요. 어문 규정에는 맞지 않지만 문학에 많이 쓰는 뭐 파란의 시적 허용이면 파아란 뭐 이런 거 있겠지. 물론 이제 하이안, 노란처럼 색깔을 강조하기 위한 이런 시적 허용들 이런 것도 다 언어적 기능으로는 그냥 미적 기능이다, 시적 기능이다 이렇게 한대요. 시험에는 거의 나오지 않고요. 자, 유일하게 제가 소방직 문제에서 하나 꺼내봤는데요. 교재에 있기 때문에 칠판만 보시면 돼요. 여러분 교재 지금 볼 수 없으니까. 물론 이렇게 용어가 지령적 기능이라고 나왔다는 거죠. 물론 같은 말 뭐라고? 명령적, 감화적 기능 이렇게 숨어있는 두 가지 포함해 총 세 가지 외우시고요. 직접적인 명령은 시험에 나오지 않겠지. 왜? 쉬우니까. 하지만 바로 정답 100% 광고. 물론 괄호에 광고를 준 이유가 있겠지. 이게 어떤 의도인지 놓칠 수 있기 때문에 광고의 의도였다라는 걸 명시한 거잖아요. 그렇게 보면 광고는 물론 표면적으로는 어떤 기능이 제일 많겠어? 광고는 표현적 기능이 많겠지. 상품을 표현하고 설명해 줘야 되잖아요. 하지만 거듭 궁극적 의도는 사세요, 너도 사 이런 의도로 광고를 했겠지. 그러니까 명령적, 실용적, 감화적 기능. 물론 거듭 날씨 이야기의 친교적 기능, 그냥 감탄사 표출적 기능. 3번 같은 거는 뭔지 모르지만 그냥 문장 하나만 나왔기 때문에 이럴 때는 표현적 기능이라고 보는 게 좋아. 훌륭한 사람이구나, 그냥 그렇다고 보는 거지, 지시적으로. 하지만 만약에 3번도 발화 의도를 괄호를 주고 예를 들어 공부를 안 하는 아들에게 엄마가 하는 이야기야. 야, 그 선생님 진짜 좋으시대. 야, 그 선생님 진짜 훌륭한 사람이래. 그러니 어쩌라고? 너 그 선생님에게 잘 배워도 공부 열심히 해. 이렇게 했다면 이것도 명령적 기능이 될 수 있었겠지. 하지만 4번과 구별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의도가 없는데 의도를 거듭 오버하지 말라는 거지. 굳이 국회에서 막 생각할 필요는 없어요. 다만 요즘에 이렇게 안 나와. 2006년도 소방직이니까 이렇게 한 줄로 나오지. 요즘은 네모를 주고 어떤 상황을 설정을 해줘. 상황극처럼. 그래서 아까처럼 게임을 하는 아들에게 엄마가 하는 말이라든지 이렇게 조건을 주기 때문에 논란이 없게끔 헷갈리지 않게 준다라는 거니까 여러분은 걱정하지 않아도 되고요. 지금 우리는 한 문제 언어의 기능이라는 문제 의도로 이야기하고 있고요. 자, 시험에 안 나오는 일반적인 정보 전달의 설명문. 우리 예는 훈민정음은 1443년에 창제되었다. 이렇게 설명했다는 거죠. 정보 전달로. 관어적 안 나오지만 두 언어 사이의 관계를 나타내는 것을 관어적 기능이라고 한다. 뭐 이런 정도만. 지식과 정보를 보존하는 것도 언어적 기능. 말로서만 하는 음성 언어가 아니라 문자라든지 심지어는 보이스, 음성조차도 녹음하고 이런 거 하잖아요. 요즘에 이런 것도 하나의 언어적 기능이 현대사회에서 더 중요성이 커졌다 정도입니다. 저렇게 설명했지만 어떻다고요? 크게 중요하지는 않는 부분, 상식적인 내용이 많습니다. 하지만 지금부터 정말 공부다라고 말한다면 이 부분, 만약 2022년 아니면 2023년 뭐 또 있겠죠. 이어지는 우리 시험에 비춰본다면 이 부분에서 한 문제 나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중요하니까. 자, 언어의 특성이라는 제목이고요. 이런 게 다 추후에는 비문학 2여절의 제목 연습하듯이 언어의 특성이다. 그럼 딱 뭔가 떠오르는 여러 같은 말들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사실 앞에서는 기능의 같은 말을 나열했어요. 앞에서 복습한 다음에 기능의 같은 말 아까 뭐라고 했죠? 역할부터 하라고 했어요. 기능이 역할. 한자 있으니까 역할, 구실, 매개체, 뭐뭐하게 해준.
자, 특성이라는 말도 특으로 시작을 해서 특성, 특징, 특질. 그리고 성으로 끝나는 말들의 성을 활용해 속성, 성질, 성격, 성향. 그리고 언어의 특질이거나 성질이거나 본질. 예전에는 이것의 교과서 제목은 언어의 본질이라고 나왔었어요. 사실 본질이라는 말도 설명에 의하면 근본적인 성질이잖아요. 근본적인 성질이고 줄이면 그냥 성질이고 같은 말이면 성격이고 같은 말이면 특성이라니까. 얘가 똑같은 말인데 용어를 이렇게 한자어들은 바꿔주는 거죠. 학생들을 현혹하기 위해. 다만 우리는 가장 같은 말 특성이라고 바꿔놓은 후 지금부터 100% 땡땡 성으로 끝나는. 물론 우리가 이제 뒤에 단어의 형성법에 의하면 이것은 한자 전미사예요. 한자 전미사라는 것은 다양하게 어근 뒤에 붙는다는 거죠. 땡땡성이라는 말 우리 엄청 많이 쓰잖아요. 이미 우리는 특수성, 구체성, 일반성, 어떤 성을 엄청 많이 설명하겠죠. 자, 그렇다면 성질이니까. 자, 언어의 본질이라는 딱 제목 이어절을 들을 때 대부분 살짝 고민한다는 거예요. 언어의 본질. 언어의 본질이 뭐지? 뭘 설명해야 되지? 뭐에 관한 이야기지? 성에 관한 이야기. 지금부터 성으로 끝나는 10가지. 자, 그러면 이기자 27사 이원성, 기호성, 자의성, 이원성, 기호성, 자의성부터 시작하는 1, 2, 3번으로 출발을 해줘야 될 이제 시작 10가지. 자, 물론 이원성이라는 것은 두 가지 원리니까 이원성이고 한 가지 원리면 일원성이고 여러 가지 원리를 뭐라고 하지? 현대사회. 맞아요. 다원성. 바로 그것을 다원주의라고 하죠. 현대사회는 다원주의 사회다. 그래서 다원주의가 뭐예요? 이러면 안 된다. 이 말도 맞고 저 말도 맞고 제3의 말도 맞고 다양하게 맞는 걸 다원성이라고 하지. 물론 다양성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는 성으로 끝나는 말 말이죠. 자, 그래서 우리는 앞에 정의 외웠어요. 아까 제가 시키지도 않고 따라하지도 않았지만 저는 늘 강조했던 그것. 언어라는 뭐라고? 뜻이 있는 음성이다 이렇게 했잖아요. 뜻, 의미, 내용 했죠. 음성, 소리, 형식 했잖아요. 그래서 모든 언어는 내용과 형식으로 나누어지는 이원성이다로 출발한 거예요. 다시 묻습니다. 내용이 중요하다고 형식이 중요하다고? 둘 다 중요하다. 50%, 50% 둘 다 중요한데 자꾸 함정으로 언어는 내용보다 형식이 더 중요하고 형식은 없어도 내용은 반드시 있어야 된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오답들을 줄 때가 있어요. 자, 기호성은 모든 언어는 기호로 되어 있고 우리는 기억, 니은, 디귿, 리을이라는 기호, 아야, 어여라는 기호로 스펠링의 알파벳의 A, B, C, D처럼 일본의 히라가나, 가타카나처럼 당연히 한자처럼 다양한 기호로 이루어져 있겠죠. 이 자체가 시험에 나오는 건 아니라는 거고요. 언어의 특성을 이제 가볍게 설명하겠다는 거죠. 자, 그러나 가장 중요한, 현재까지 오는 동안에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언어의 자의성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험에 또 나올 수 있고요. 무수히 많은 과거의 군무원 기출문제에 의하면 이 자의성이 모두 시험에 출제된 바가 있었다라는 거죠. 자, 이제 시작하는 한자 역시 위에다 쓸게요. 제멋대로 자. 이것은 7급 시험부터 비롯하여서 9급 시험에까지 시험에 한자만으로 2번이나 출제된 자의성이에요. 제멋대로 자라는 한자 때문에 그렇다고 했어요. 여기서 말하는 제멋대로 자라고 하는 것은 정의 속에 포함이 되어 있어요. 음성과 의미 사이에는 필연성이 없다. 음성과 의미 사이에는 필연성이 없다. 핵심은 필연성이 없다인데 앞에 있는 말들까지 명확하게 외우는 습관, 눈 크게 뜨고 봐야 되는 습관 2번씩 따라하는 마음속으로 습관 가져주세요. 음성은 소리, 형식, 의미는 뜻, 내용 다 했잖아요. 똑같은 말이고요. 문제는 그 소리와 그 뜻이 꼭 긴밀한 관계로 이루어져 있는 게 아니라 언어의 특성은 그냥 필연성이 없이 바로 이것을 자의적으로 같은 말 우연적으로 같은 말 임의적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렇게 한 것을 총 3개의 같은 말 자의성, 우연성, 임의성이라는 말. 다시 한번 언어의 특성상 어떻다고 그 소리가 꼭 그런 뜻이어야 할 이유는 없다는 그냥 우연히 그 소리로 우리가 그 언어를 표현하게 됩니다. 대표적인 예가 사랑이라는 건데 제가 설명하는 사랑은 뜻을 말하는 거예요. 문제는 우리나라 소리로는 발음 기호상 사랑 이렇게 발음 기호로 제가 지금 쓴 거죠. 근데 왜 우리는 사랑이라고 했다고 모른다는 거야. 우연히 만들어진 거니까. 반드시 필 그러할 연, 반드시 그래야 할 이유는 없었다는 거야. 바로 그 첫 출발점을 말하는 거지. 사랑이란 단어가 몇 세기에 새로 생겼다고? 몰라. 누가 처음 만들었다고? 몰라. 그냥 우연히 만든 거라고. 근데 그냥 어떻게 하다 보니까 우리가 사랑이 이렇게 그냥 사랑이라고 한 거예요. 문제는 영어로 왜 love라고 했냐고. 왜 독일어로는 이히 리베 디히에 리베라고 했냐.
왜 워아이니라고 중국에서 왜 주댐부라고 왜 이제 사랑해 이런 말을 나라마다 다르게 소리를 냈다고? 자의성, 임의성, 우연성 몰라 우연히 하다 보니까 이것을 국어적 정의로는 음성과 의미 사이에는 필연성이 없다 이렇게 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결국 사랑을 시작으로 한 무수히 많은 생각해보면 많은 명사들 아니면 용어들이 다 자의성이라는 거죠. 어원이라는 게 있을 수도 있고 어원을 모르는 단어도 있지만 그것조차도 따지고 보면 다 자의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랑이 시작이고요. 아니면은 기출문제는 트리. 우리는 나무라고 소리를 내는데 영어로는 트리라고 한다. 왜? 몰라. 우리는 하늘이라고 하는데 영어로는 스카이라고 한다. 왜? 몰라. 그냥 다 이게 자의성이라고. 그래서 모든 언어는 차이성이죠. 모든 언어는 우연히 만들어진 거예요. 하지만 우연히 만들어졌는데 약간 관련적인 게 딱 하나 있어. 의성어, 의태. 바로 아까 설명했던 의성어, 의태의 대표 사례 뭐였더라? 멍멍. 우리나라는 멍멍이라고 이름을 붙여서 왜 그랬다고? 몰라. 근데 약간 관련은 있지. 진짜 개 짖는 소리 같은 느낌이 들지. 설마 고양이가 멍멍 이렇게 하진 않을 거 아니야. 비슷하게 개가 소리를 냈겠지. 왜 영어는 왈프라고 했다고? 왜 영어로서는 왈프 아니면은 그 이후에 일본어는 왈 뭐 이렇게 한대. 왕 이렇게도 한대. 중국어에서도 비슷하게. 왜 그랬다고? 뭔가는 비슷하다는 거지. 그래도 아주 무관하지는 않고 조금은 관련이 있어. 이걸 뭐라고 해? 자의성이 있으나 약하다. 뭐가? 의성어, 의태어가 그렇다는 거죠. 자의성이 있다는 건 무슨 말이라고 했죠? 우연적이라고 했어. 근데 약하다는 건 뭐야? 비슷하다는 거지. 분명히 뭔가 다르기는 한데 그런데 but 약간 비슷해. 왜? 의성어는 그 자체의 의성어로 소리가 연결되어 있을 테니까. 따라서 멍멍, 바우와우, 왕왕, 왈프 이런 것들이 모두 다 자의성과 관련은 있는데 자의성이 약한 거라는 거죠. 다구는 소리도 아까 했어요. 우리나라나 꼬꼬대기라고 하지. 다른 나라에서는 코코도들도 키케리케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꼬꼬대기나 꼬끼오나 코코도들도 키케리케는 약간 비슷한 건 있잖아. K가 다 들어가 봐. 탁소리니까. 하지만 또 약간 미세한 차이가 있다는 거잖아요. 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의 언어 중에 가장 좀 재미있는 언어라고 꼽는 것 중에 하나가 자동차에서 아니면 뭐 경찰차에서 나오는 소리 있잖아요. 보통 뭐라고 하지? 소방차 소리 같은 거. 경찰차 소리 뭐라고 한다고? 삐뽀. 근데 원래 삐뽀라고 소리가 나는 거야? 아니잖아. 그냥 우리가 이렇게 만든 거잖아. 외국인들이 보기에는 한국어 중에 삐뽀 이런 소리가 되게 좀 특이하게 들린대. 영어로는 뭐라고 한다고? 웽 이렇게. 그러니까 뭔가 비슷하지만 다른데 또 비슷해. 다른데 비슷해, 비슷한데 달라. 알겠죠? 상반된 두 가지를 동시에 설명해도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처럼 개 짖는 소리를 출발하는 예로 삼아서 분명 뭔가 비슷하기는 한데 왜? 개 짖는 소리에도 최소한 이응은 다 들어가거든. 이응이 들어가는 거는 그렇게 느꼈나 봐. 멍멍, 왕, 왈프, 이런 식으로 뭔가 비슷하게 느꼈나 봐요. 컹 이렇게. 그래서 필연성이 있다고 없다고? 필연성이 없다 이렇게 본다는 것은 역시 필연성이 없기 때문에 자의적이다 이렇게 해석을 한다는 것이. 의성어, 의태어를 약간의 예외로 볼 수는 있으나 그러나 완전 예외가 아니라 부분적 예외. 왜? 그래도 자의성인 건 똑같으니까. 그래서 가장 중요한 이 시간의 정의 자의성이라는 말을 태어나서 처음 듣는 것 같지만 분명 우리는 이 제멋대로 자를 통한 자의적으로 판단한다. 자의적으로 해석하지 마. 그게 아까처럼 논리의 비약이나 왜곡이나 이런 것들을 다 자의적으로 해석했다고. 오해가 생긴 이유도 그런 거야. 상대방과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오해가 생기는 거야. 난 그런 의도로 말한 게 아니야. 네가 네 마음대로 해석한 거잖아. 이거죠. 문제도 자의적으로 풀면 안 된다 이런 말 하거든. 그래서 개인적으로 추천할 만한 또 다른 한자 자행하다 좀 추천하고요. 스스로 자와 구별해야 되는 이미 국가직 7급에도 이 한자로 주었던 일본이 역사 왜곡을 자행하고 있다. 뜻풀이 합시다. 자행해. 어떻게 했다고? 제멋대로 행동했다는 거지. 제멋대로 하는 게 자행이죠. 방자하게 굴었다. 이런 게 다 나중에 한자 문제로 나올 수 있다라는 거. 물론 춘향전에 나오는 이도령의 종도 방자였지만 이름을 그렇게 붙였어. 막 또박 양반한테 말대꾸하고 이런 것들이 방자한 거죠. 노을 방자와 함께 제멋대로 마음이 있어야 되겠죠. 이게 모두 한자 문제로 활용될 수 있는 제멋대로 자였어요. 자, 이 정도가 이제 이기자로 시작하는 제목이 뭐였다고요? 이어절 언어의 특성, 언어의 특징, 언어의 본질 정도도 말로 붙여주면 좋다고 했어요. 자, 이제는 시험에는 가장 흔한 사회성, 역사성이죠.
그래서 사회성은 딱 한 단어, 약속. 역사성은 변화. 요거 외에는 우리가 할 필요 없어요. 다만 아까도 얘기했지만 2022 국가직 구급에 의하면 이 부분을 지문으로 주었다는 거죠. 2022 국가직 구급에 의하면 이 부분을 비문학 지문으로 활용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단편적인 것만이 아니라 가벼울 정도의 이해. 물론 이 부분일 수도 있고 뒤에 의미의 변화, 의미론에서도 연결되긴 하는데요. 다만 사회성은 마음대로 바꿀 수 없어. 아까 우리 시작이 자의성에서 온 거잖아요. 좋아, 언어는 처음에 우연히 만들어졌다 하지만 그 다음은 어떻게 하기로 했었죠? 마음대로 바꾸면 안 된다는. 일단 사랑하기로 했으면 그냥 사랑이라고 계속 해야지. 그럼 혼자 마음대로 내 마음대로 바꿀 수 있다면서요. 저 언어는 자의적이라면서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바꿀 수 없는 걸 한자로는 불역성. 반면에 시간이 지나면 뭔가 변하겠지. 바꿀 수는 없지만, 마음대로 바꿀 수는 없지만,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변하는데, 가역성. 변한다는 것은 세 가지. 신생, 성장, 소멸 또는 사멸이라는 단어까지도 알아두시면 좋아. 물론 없던 단어가 새로 생겼어. 한때 없었지만 새로 생긴 말 컴퓨터나 노래방이나 최근 들어서는 유비쿼터스나 아니면 다양한 메타버스나 이런 다양한 신조어들이 문물에 의해서 문명의 영향에 의해 조어가 생기겠죠. 이런 게 다 역사성 중 신생. 자, 성장은 있었는데 뜻이 바뀐 거죠. 역시 국가직에도 또 활용이 되었던 뜻이 어떻게 변했다고? 어리다는 예전에는 어리석다였는데 나이가 적다. 어여쁘다. 불쌍하다였는데 예쁘다. 인정, 뇌물이라는 단어였는데 사람 사이의 정, 방송, 무죄자를 방송하다 하듯이 석방하다 놓아주라는데 지금은 전파를 송출하다 이렇게 뜻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거. 이유는 몰라. 어느 순간 변한 거야. 다만 변했다에 초점을 맞추면 역사성이 되겠죠. 자, 사멸조차도 있었는데 없어진 거죠. 그것이 이제 우리의 국어로 본다면 한국사에도 활용이 되지만 주로 근대 국어의 시기에. 그래서 중국어들이 많이 유입이 되고 정착이 되면서 우리말들이 다 사라지게 되는 계기들이 되죠. 안타깝지만 물론 우리는 온의 백이라든지 즈문의 척, 천, 뇌의 산, 가람의 강, 미르의 용이라고 하는 이제 말들이 원래 순우리말이 있었는데 이게 다 한자어로 대체가 되었다고 합니다. 자, 역사성의 세 가지 신생, 성장, 소멸. 참고로 뒤에 나오는 창조성과 구별해야 돼. 그래서 미리 이야기하니까요. 역사성과 창조성은 달라요. 역사성은 단어에 관한 이야기. 즉 변화된 예들이 뭐야? 단어 이야기죠. 단어. 단어가 생겨났거나 단어가 없어졌거나 이런 건 역사성 이야기고. 창조성은 문장을 이어간다는 거예요. 문장에 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창조성과 역사성을 구별해야 합니다. 즉 뒤에 나오는 창조성, 다른 말로 개방성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든지 말을 이어서 할 수 있어. 문장을 이어할 수 있어. 이걸 창조성이라고 하고 단어와 관련된 부분은 이것을 역사성이라고 하니까 두 가지를 구별해야 합니다. 자, 이제 이러면 벌써 10가지 중에 5가지를 한 거예요. 시작은 이기자라고 하기로 했어요. 이기자, 이원성, 기호성, 자의성. 그리고 칠판에 있는 이제 사회성, 역사성의 순서가 모두 교과서에 있는 순서, 학자들이 만들어 놓은 순서대요. 그래서 그 순서대로 외우시면 좋아요. 물론 약속을 한 것도 변한 것도 넓은 의미의 다 자의성 속에 있는 이야기. 왜냐하면 처음에 우연히 정했다 자의성 했잖아요. 그런데 우연히 정했지만 그러나 약속으로 지켜야 되겠지. 그런데 약속으로 지키기로 했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변한 거잖아. 이렇게 세 가지가 쭉 이어져서 이기자, 사회성, 역사성, 절반의 언어의 특성을 마무리할 수 있고. 자, 방금 언급했던 창조성이라는 것은 문장 이야기라고 했다는 거죠. 무한히 많은 문장을 만들어낼 수 있고, 그래서 이것을 같은 말 개방성이라고 하는데 동물의 의사소통과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합니다. 동물의 의사소통, 동물은 언어라고 하지 않잖아요. 동물은 뭐라고 한다고? 신호라고 해야 돼. 이것은 우리의 언어와 다르죠. 다시 한번 언어에는 뭐가 있기 때문이라고? 창조성이 있기 때문이라고. 다만 동물은 창조성이 없다는 이야기겠지. 그러니까 우리는 암기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얼마든지 많은 문장을 이어서 한다는,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와서 하는 말도 창조성이죠. 여러분이 쉬는 시간에 친구들끼리, 어떤 분들끼리 쓰는 말도 창조성이겠지. 왜? 외워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그때그때 분위기에 따라, 상황에 따라 어떤 말을 하겠죠. 이것을 창조성, 개방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역사성의 신생과는 구별하라고 해서 이거는 단어에 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죠? 자, 체계가 있다. 체계성 시험에 안 나오겠지만 이렇게 언어의 특성은 거의 다 왔어요. 이제 하나 정도, 뒤에 분절성이라는 하나 정도 제외한다면 크게 어려운 것은 이제 없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분절성 추천하고요. 참고로 이 분절성은 앞에 아까 기출문제 1번이라고 했던 인간의 언어가 분절음으로 되어 있다. 이거하고 달라요. 아까 분절음이라는 거는 뭐라고 했었죠? 자음과 모음으로 나누어지는 소리를 분절음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분절성이라는 것은 이제 언어의 특성에서 해당하는 거기 때문에 긴 정의가 있지만 연속적으로 이어져 있는 세 개를 불연속적으로 끊어서 표현한다라는 완벽한 정의에 대한 집중을 해주셔야 됩니다. 대충 하지 마시고 연속적으로 이어져 있는 세 개를 불연속적으로 끊어서, 사실은 연속적이라는 말이 이어져 있다는 말이고 불연속적이라는 게 끊어져 있다는 말이기 때문에 의미상으로는 딱 절반 줄일 수 있기도 해요. 자, 중요한 1순위의 무지개 색깔, 그 다음에 온리 시간 개념, 어제 오늘 내일부터 시작하는, 그 다음에 인간의 신체의 경계, 이런 것들이 모두 대표적인 분절성의 예인데, 국어에 보면 이 무지개 색깔 이야기가 엄청 지문에 많이 나오거든요. 물론 무지개 색깔은 누군가 민족에 따라서 사회에 따라서 인식하는 거에 따라서 무지개 색깔의 종류가 달라지기도 한데, 왜냐하면 우리는 사실은 예로부터 오색 무지개라고 했거든, 전통적으로. 서양에서 7색깔 무지개라고 한 거야. 아프리카에는 3색 무지개라고 봤대. 그거는 사회에 따라, 어떤 의식에 따라 무지개를 보는 것조차도 주관적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여기서 말하는 건 그게 아니라 원래 무지개 색깔은 이어져 있는 거예요. 이어져 있는 건데 우리는 끊어서 나누어서 표현하기 때문에 이것을 분절성이라고 한다는 거죠. 늘 얘기하지만 스펙트럼으로 7색깔 무지개 이렇게 우리가 그림은 그려봤지만 외래어 표기법 레인보우라고 했던 거 있잖아요. 보우가 아니라. 하지만 결국 이것은 길게 이게 쭉 빛이 분산이 되면서 흩어져 있는데도 우리는 그냥 끊어서 표현하려고 해. 그래야 이제 말하기 편하니까 빨주노초 파남보라고 말이죠. 무지개 색깔의 분절성, 무지개 색깔의 분절성, 딱 요 첫 번째 예로 만들어 주세요. 마찬가지로 시간 개념도 어제 오늘 내일이나 오후 저녁 밤이 딱 경계가 명확한 게 아니라는 거죠. 경계가 명확한 게 아니에요. 물론 우리는 24시간으로 나누어 00시에서 어제 오늘로 나누지만 그것도 막 큰 환경의 변화, 물리적 변화가 아니라 그렇게 명칭을 붙인 것 뿐이거든. 그래서 분절성의 대표 사례. 마찬가지로 턱, 뺨, 이마가 어딘지 알 뿐이지만 그게 딱 경계가 나누어져 있는 건 아니잖아요. 이것은 분절성의 대표예요. 하지만 과거 오답으로 분절성이 아닌 것으로 나왔던 게 지구, 수성, 금성. 이유는 각각 결국은 항성과 행성을 기준으로 보았을 때 실제 우리 7급의 한자 문제기도 있었던 항상 변함 없이 존재하는 항성이라고 하는 거는 태양이잖아요. 태양. 그래서 태양은 항성이고, 하지만 항성 주변을 보는 행성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여러 개로 나누어져 있잖아요. 최소한 우리가 지구, 수성, 목성, 화성 다 대부분 기본적으로 나누듯이 명왕성을 제외하고, 자, 이런 걸 우리가 항성과 행성으로 보았을 때 이것들은 경계가 딱 쪼개져 있는 거죠. 우주에서는 물리적 거리가 나누어져 있잖아. 이거는 분절성이 아니라는 거지. 경계가 떨어져 있는 건 분절성이 아니고 합쳐진 건데 그것을 이름만으로 나누어 놓은 것을 분절성이라고 한다고 했어요. 자, 무지개 색깔 분절성. 오늘 우리 이제 대표 사례들 하나씩만 가지고 시작해도 되고요. 아까 우리가 했던 대표 사례 사랑. 사랑 왜 나왔죠? 사랑? 사랑은 자의성. 알겠죠? 사랑은 자의성. 물론 신생, 성장, 소멸, 컴퓨터, 노래방 이런 거 왜 나왔다고 해서 역사성. 물론 창조성과 구별하기로 했고요. 이제는 무지개 색깔 그러면 분절성. 그렇죠? 자, 이제 마지막 하나만 더 하고 이 시간 마무리할게요. 역시 1시간 동안 우리는 이렇게 열라 달려가고 그리고 또 쉬었다 하고 그러면서 하나씩 정말 클리어, 해결하는 느낌으로 공부할 거예요. 자, 마지막 한자 한 번만 봐주시고요. 추상성이라는 한자가 있는데 한자 중에는 뽑을 추라고 하는 게 보이죠. 물론 손수변이 포함되어서 손으로 뽑았다라고 외우면 되는데요. 자, 이때 우리는 모양, 형상상자, 모양상자 역시도 시험에 기본적으로 잘 나오는데 참고로 국어에 의하면 이 추상이라는 단어가 뜻이 3가지가 있어요. 자, 첫 번째는 피카소의 그림. 그러니까 형체가 명확하지 않는 추상화라는 게 있잖아요. 여기하고 달라. 자, 두 번째, 너는 왜 이렇게 말을 구체적으로 안 하고 자꾸 추상적으로 말하니? 이런 거 있잖아요. 인생이란 말, 행복이란 이런 것들도 넓은 의미의 추상적인 어휘.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건 그게 아니에요. 뽑는다라는 정의를 반드시 포함해서 여러 가지 공통적인 속성들을 뽑아서 정리하는 것을 언어의 추상화 과정, 이걸 줄여서 언어의 추상성이라는 성질로 이야기합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같은 말로 한번 바꿔주면 좋은 것이 일반화, 상위 개념으로 우리는 규정을 한다는 거, 언어의 특성상.
물론 일반어의 반대를 하위 개념인 구체화라고 우리는 다 알고 있죠. 그래서 1순위의 사례 꽃이에요. 꽃. 이제는 추상성 그러면 꽃. 아까 우리가 분절성 그럼 뭐라고 했지? 무지개 색깔. 자의성 사람. 추상성 꽃. 알겠죠? 쉬운 예들이에요. 쉬운 예. 이 예들은 100% 교과서에 있는 예기 때문에 많은 선생님들의 책과 일치할 가능성이 높아요. 교과서대로 저도 이론 정리를 한 거잖아요. 자, 이제 꽃이라는 것은 당연히 우리는 상하이 관계로 놓고 보면 밑에 하위어들이 실제 존재하며 이걸 모아 화살표의 방향 보이죠? 위로 모아 놓은 것을 우리는 추상화 과정이라고, 다시 한번 일반화 과정이라고, 다시 한번 상위 개념이라고 보고 있다는 거죠. 반면에 화살표의 방향이 바뀌는 걸 뭐라고 하겠어? 구체화, 다른 말로 하위 개념이라고 하겠죠. 다만 이런 언어의 추상성은 기준에 따라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꽃과 장미를 물어볼 수도 있지만 장미와 백장미를 물어볼 수도 있겠지. 그러면 다시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장미는 구체화한 거예요? 아니면 일반화한 거예요? 장미는 일반화한 거야? 구체화한 거야? 그때그때 다르다는 거지. 꽃을 기준으로 보면 하위어지만 백장미를 기준으로 하면 상위어겠지. 그렇죠? 위아래, 위아래의 화살표의 방향을 잘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이 피라미드식 관계가 나오겠죠. 피라미드식 관계. 올라갔느냐 아니면은 내려왔느냐. 다시 한번 이 꼭지점의 위에 있는 것을 다른 말로 뭐라고? 추상화. 언어의 추상성, 일반화, 상위 개념 이렇게 하라는 거죠. 다만 이것은 뭐하고 다른 거냐? 뒤에 나오지만 자동차라는 거하고 자동차에 여기에 무슨 어디 바퀴 이런 거하고는 전혀 다르겠지. 왜 달라? 이것은 피라미드의 상하이라고 했어. 하지만 이것은 뭐라고? 전체와 부분인 거지. 전체와 부분인 거지. 따라서 하위어와 상위어의 관계는 추상화, 추상성이라는 말을 쓰지만 이것은 모아서 위로 올라간 게 아니잖아요. 이것은 흔히 구조와 구성 요소의 관계라고 하지. 자동차를 전체로 놓고 보고 그 자동차의 부속품에 해당하는 것을 구성 요소라고 이야기하겠지. 이런 게 이제 국어적 개념으로 매우 중요한 거라는 거예요. 상하이 관계는 피라미드라고 해서 상하이 관계는 화살표여야 돼. 화살표. 올라가서 이름으로 모아놓은 거고 이건 올라가고 내려간 게 아니라는 이야기. 그래서 간혹가다 헷갈려하는 분들이 서울에 동작구가 있어. 동작구에 노량진이 있어. 이건 뭐지? 추상화된 건가? 아니면 구조인가? 뭐야? 면적으로 따져봐. 서울 안에 25개 구가 있는 거지. 그 중에 하나가 동작구지. 그 구 안에 노량진이 있는 거지. 이런 거로 말하면 이걸 상하이 관계로 보면 안 된다. 어떤 분은 이것도 모아서 서울이죠. 모아서 서울이야. 면적이 넓은 거의 부분일 뿐이지. 그러니까 이게 가장 기본적인 용어들이라는. 외운다는 거하고 달라. 이게 바로 이해라고 해서 맞아. 이런 거 모아서 그냥 꽃이라고 이름을 정한 거지. 이것은 모아서 바퀴 자동차라고 이름을 정한 게 아니죠. 이것만 딱 하나 구별해 주세요. 우리는 언어의 추상화 과정. 여러 가지 공통 속성들을 뽑아서라는 말을 계속 썼어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그럼 꽃은 추상적인 개념이라고? 꽃은 추상화된 과정이라고? 몰라. 그것도 몰라. 아까 장미처럼. 꽃 위에도 상위어가 있잖아. 올라갑시다. 꽃 위에 뭐가 있어? 식물 있겠지. 식물에 뭐 있어? 생물 있겠지. 그러니까 그거는 상하이 관계는 경우에 따라 다르다는 거지. 기준을 놓고 상위원지 하위원지를 단정하지 말라는 거야. 다만 교과서에 꽃이 계속 나오는 이유는 장미, 무궁화, 백합, 튤립 등과의 관계에서 꽃이 나온다. 상위어로서. 그러니까 결국 상하이 관계는 달라질 수 있어. 경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이 이야기를 다양하게 제가 설명한 거고요. 다만 고유명사는 언어의 추상화 과정을 거칠 수 없어. 고유명사라는 것은 말 그대로 고유, 온이죠.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고유명사의 위로 올라갈 수 없어. 고유명사의 밑으로 내려갈 수도 없어. 정원상 위에 정원상 없고 정원상 아래에 정원상 없다. 정원상은 온이온 정원상이다. 이거밖에 안 되잖아. 동명이인은 있겠지만 그는 실체의 저의 정원상이 아니니까 인명과 지명에 해당하는 고유명사 말이죠. 그래서 이런 정도로 여러분이 언어의 추상성까지 하면 이제 더 이상 할 게 없어요. 나머지는 언어의 규칙이 있겠지. 물론 도상성, 필연성 안 나올 것 같아. 안 나오지만 예전에는 국회직에 딱 한번 도상성이라는 말이 나와서 학생들 당황한 적이 있으며 그림으로 만들어 놓은 일종의 그림 문자 같은 거 있잖아요. 제가 종종 예를 들기는 하지만 우리는 지도에서 본 적이 있는 것 같은 이 그림. 뭐라고 여러분은 보여? 제가 잘 못 그렸지만 뭐로 보인다고? 학교. 어떻게 알았어? 학교같이 생겼잖아. 이런 걸 도상성이라고 한다. 얘는 좀 관련이 있다는 거지.
뭔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지도에서 본 것 같은 이런 그림 본 것 같죠? 뭐라고 본 것 같아? 잘 몰라? 제가 잘 못 그려서 그런 거야. 뭐라고 봤어? 목욕탕. 목욕탕 그린 거야, 목욕탕. 목욕탕 그림이 보통 이렇게 연기 나고 스팀 나고 김 나고 하잖아요. 자, 이건 그림과 관련이 있다는 거지. 이런 그림 문자를 도상성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언어의 기본 특성에는 없어. 없지만 그래도 그런 것도 있구나. 성질로 붙인 거니까 이름을. 그래서 도상성은 또 외워야 하나 이런 거 하지 말고 그 말이 도상성이라는 것만 알면 돼. 대신 도상성은 그렇게 보면 약간 필연성이 있지. 관련이 있으니까. 아까 자의성의 정의는 뭐라고 했었다고? 음성과 의미 사이에는 필연성이 없다. 이렇게 외워야 우리 오늘 1강에서 배운 거야. 외우지 않고 그냥 듣고 가면 안 돼. 물론 거듭 이야기하지만 처음부터 제가 이건 군무원 시험에 최근에 안 나와서 이러니까 약간 마음을 놓을 수도 있지만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구나라고 우리는 분명히 알고 가야 되는 1시간의 이론인데 이야기를 사실 우리가 애초에 이론 강의였다면 한 2시간 동안 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줄인 거예요. 왜? 별로 안 중요해서. 선생님 너무 빨라요 이런 이야기 하지 마. 왜? 빨라도 괜찮으니까 제가 한 거예요. 알겠죠? 그렇게 우리는 60강을 해야 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너무 또 압박감은 갖지 않은 가운데 숨어있는 한자도 꼭 썼으면 좋겠습니다. 자, 잠시 후에 우리 강의 일정표에 의하면 언어의 체계와 구조로 2강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우리 60강 준비되어 있죠. 할만한 거예요. 물론 조금은 빠르다라는 거는 어차피 우리가 정해진 약속이고요. 그래도 대충 하지 않겠습니다. 적당히 하지 않을 거고요. 사이사이에 군문 기출문제 있으면 제가 보여드릴 거예요. 현재까지는 특별히 없었기 때문에 기출문제는 보여드리지 않았던 거예요. 자, 쉬었다가 우리 잠시 후에 또 이어가겠습니다.